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요즘도 초등학교에서 방학 때 생활 계획표라는 것을 짜곤 하나요? 예전 제 친구들 계획표를 보면 참 다양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운동,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부. 이렇게 큼직한 시간 구분으로 계획을 세운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10분 단위까지 세세하게 할애를 써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실천은 각자의 몫이겠지만요. 그런데요, 효과적으로 볼 때는 10분, 30분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시켜서 계획을 짜는 게 좋다고 해요. 정해진 시간이 짧다 보니 그 시간 안에 집중하게 되고 또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적어서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알차게 집중해서 일을 하고 또 쉴 때는 푹 쉬고 일과 휴식의 균형, 워라밸을 즐기는 우리였으면 좋겠네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부산시 중구 광덕 안정한의원 최원석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최원석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정말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어요. 뭐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까지도 아토피 피부염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아토피 피부염이란 주로 유아기 혹은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 재발성의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소양감과 피부 건조증, 특징적인 습짐을 동반합니다. 네. 대개 생후 2-3개월부터 나타나는데요. 예로부터 이제 태열이라고 부르는 영아기 습진도 아토피 피부염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아기에는 이제 얼굴과 팔다리의 편쪽 부분, 즉 팔꿈치 바깥 부분이나 무릎 앞부분에 습짐이 시작되지만 네. 소아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특징적으로 다시 팔이 이제 굽혀지는 팔의 안쪽 부분 그리고 무릎의 오금 부분 등으로 습짐이 점점 변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성장하면서 자연히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네.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계 아토피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고 근래에는 이제 성인 아토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로 그 증상이 악화되는데요. 신경 피부염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견디기 힘든 가려움증을 유발해서 불면증, 정서장애, 학습장애, 환경 적응 능력 감소, 사회적 활동력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고 악화되는 데는 환경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은
온대와 한대 지방의 건조한 지역에서 발생률이 높지만 열대 지역에서는 낮은 유병률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굽혀지는 부분들에 좀 많이 발생을 하나 봐요. 소화기 부분에는 굽혀지는 살이 접히는 부분에 많이 발생하고 오히려 영유아기 부분에는 반대편인 펴지는 부분에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또 나이에 따라서 진행되는 방향이 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정말 좀 보기에도 실제 아토피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근데 그걸 떠나서 너무 가렵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또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네,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려움증이 많이 심하다는 것이고 네. 그 외에도 외부의 자극 혹은 이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가려움증은 이제 전형적으로 저녁에 심해지고 네. 또 이제 피부를 긁음으로써 유발되는 피부의 습진성 변화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습짐이 심해지면 다시 가려움증이 생기고 가려우면서 다시 거기에 습짐이나 생채기가 생기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병변의 초기인 이제 급성기에는 주로 가려움증이 심한 홍반성 구진과 수포가 발생하게 되고 긁게 되면 이제 진물이 나오는 삼출성 변변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2차 감염이 흔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변이 진행되어 아급성기에 이르게 되면 찰상, 인설이 덮인 구진 등이 발생하고 만성기에 접어들면 피부가 두껍게 되는 태선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임상, 양상과 분포는 환자의 나이에 따라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네. 한 환자에게서도 다양한 병병들이 동시에 관찰되기도 합니다. 요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연령에 따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아기 2개월에서 2살, 그리고 소아기 2살부터 10살, 그리고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유아기의 경우 생후 2, 3개월 이후에 이제 급성 병변으로 시작해서 얼굴이나 볼에 이제 홍반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흔히 태열이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두피와 아까 말씀드린 팔다리 펴지는 부분에 병변이 잘 발생하고 진물이 심한 경우도 있고 감염을 일으킬 경우 딱지가 지거나 고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치가 돋아나는 경우 감기, 예방주사나 접종 등에 의해 병변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소화기 아토피 피부염의 특징은 네. 얼굴보다는 팔다리 부위나 목 부위에 병변이 잘 나타나는 것인데요. 건조증의 이제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엉덩이나 눈꺼풀 주위, 손목, 발목에도 나타나며 귓볼 주변에 균열이 생기고 진물이 나거나 딱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술에 이제 염증이 나타나는 증상이 흔하면서 특히 이제 윗입술에 잘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아기보다는 급성 병변은 적고 진물이 나는 병변보다는 건조한 증상이 심하다는 게 많이 특징입니다. 청소년기와 성인기에는 소화기와 이제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데요. 양진이나 피부가 두꺼워지는 태선화 징후가 흔합니다. 목 부위에 이제 때가 낀 것처럼 지저분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얼굴이나 손에도 흔히 병변이 나타납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대개 이제 50% 정도에서 성장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이제 보통이지만 2세 전후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제법 늦더라도 사춘기까지는 자연 소실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성인 아토피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 아토피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게 50%는 뭐 없어진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계속해서 이걸 갖고 간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토피 피부염과 비염이 네. 정말 대표적인 알레르기성 질환이라고 네. 하는데 구체적인 원인이 뭔가요? 구체적인 원인은 사실 이제 아토피 피부염의 이제 정확히 무엇 때문이다라는 거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유전적 소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 그리고 환자의 면역학적 이상과 이제 피부 보호막 역할을 하는 피부 장벽 기능의 이상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환자의 이제 70~80%에서는 아토피 질환에 이제 가족력이 있고 부모님 중 이제 한쪽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 자녀에게서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부모님 모두 아토피 피부염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확률이 더욱 높아져서 79%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의 유전 양식과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피부 장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라그린 유전자라는 단백질의 기능 결함이 돌연
기능 결함 돌연변이가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발생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환경 요인 역시 강조되고 있는데요. 서구화된 생활 그리고 산업화, 핵 가족화로 인해서 인스턴트 식품 섭취가 증가하고 실내외에 공해에 의한 알레르기 물질의 증가 등이 이제 아토피 피부염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연, 가스레인지의 가스, 그리고 환경 공해 물질이나 식품 첨가물이 주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좀 아토피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피부에 자극이 되면 아토피가 발생이 되고 호흡기 계통으로 들어오면 천식이나 비염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침대나 소파, 카페 등의 이제 서구식 주거 형태가 도입되면서 진먼지 진드기의 서식 환경이 조성되고 또 애완동물들이 이제 집안에 사육하게 되면서 털 같은 이런 흡입으로 할 수 있는 항원의 노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아토피 피부염 역시 증가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80% 이상에서는 혈액 속에 면역 글로불린 E가 증가하는데요. 면역 글로불린 E는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환자의 혈액 속에서도 증가되는 면역 항체로 대부분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서 음식물이나 공기 중의 항원 등에 대한 특이한 면역 글로불린 E 항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네. 일부 환자의 경우 이런 해당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이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아토피 피부염이 없던 환자가 아토피 피부염이 앓던 환자의 골수를 이식받은 뒤에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면 피부염의 원인은 피부 자체보다는 면역 체계 이상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뭐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뭐 세포나 뭐 유전인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또 전이가 되거나 유전이 되면 또 생길 수가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는 얘기네요. 네, 일단 아토피 피부염에 취약한 유전자를 이제 물려받게 되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이런 면역학적으로 감소되는 요인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아토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토피를 좀 악화시키는 요인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데요. 아주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 환자는 이제 가려움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제 겨울철처럼 추운 밖에서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게 될 때 심한 가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겨울에는 습도가 낮아 피부가 더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또 그렇다고 습도가 높은 경우에도 가려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긴장이나 이제 격한 감정의 변화 혹은 스트레스 역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대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우울함이나 이제 불안의 정도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높고 특히 이제 소아 환자의 경우 공포심이 많고 이제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크고 또 수면 부족으로 학습 선취에 불편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에 대한 그런 자극도 강한데요. 우유나 계란, 땅콩, 콩, 밀가루, 생선 같은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흔합니다. 네. 이러한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동반 증상인지 유발 요인인지는 아직 논란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자연 소멸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보다는 이제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같은 이런 환경적 요인을 더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논란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우유 알레르기가 있어서 뭐 그걸 모르고 계속 먹었는데 그래서 아토피가 생겼고 만약에 우유를 끊으면 아토피가 그냥 자연 치유가 같이 되기도 하나요? 말 그대로 성장하면서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 쪽으로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이 들어가면 당연히 내 몸에 안 좋은 염증 같은 것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피부 쪽으로 드러나면 아토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의학 쪽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인 우유를 끊게 되면은 당연히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상이 호전되고 그리고 나이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실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데 자꾸 우유를 예로 들었지만 네. 어쨌든 제가 우유를 너무 심하게 먹어서 그러니까 알레르기 요인이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섭취해서 아토피가 정말 심해지면 네. 이게 만성화가 되기도 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악화 요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가려우면서 긁으면서 그쪽에 2차성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습진이 더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피부 장벽은 더 약화되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을 통해 당연히 만성화가 되거나 성인 아토피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정확한 원인이 아직 딱딱 무엇이다라고 확정된 것은 없지만 그 면역학적으로 취약한 요인에 자꾸 환경적인 요인이 더 씌워지면서 점점 악성화, 만성화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으면 끊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어떤 요인들에 좀 악성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런 것들을 평소에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토피에 이미 걸렸다라고 했을 때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아토피의 피부염은 이제 치료 중에는 호전이 좀 되고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재발하는 상황을 많이 반복하는 만성 질환인데요. 이 때문에 이제 많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환자마다 유발 요인이나 악화 인자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다고 했던 치료법을 무턱대고 따라하는 것보다는 전문 의료인과 상담을 하면서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이제 증상 또한 이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단계부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까지 다양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환자의 병력과 병변의 범위 그리고 그 병의 중증을 평가하여 단계에 맞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병의 중증과 증상의 악화 유무에 관계없이 보습제의 사용 그리고 악화 인자를 회피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병이 이제 많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국소 항염제나 전신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나았다가 다시 뭐 재발하기도 네. 하고 뭐 또 자연 치유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굳이 치료를 받아야 하나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치료를 받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네, 치료를 받음으로써 이게 단순히 아토피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아토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의 면역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심하게 발현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 면역 기능 자체를 올려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료의 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아토피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뭐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이런 천식 그런 계통이나 평소에 안 좋은 염증성 질환들을 면역 기능을 상승시킴으로써 다 같이 건강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근데 피부염이다 보니까 좀 피부에 직접적인 치료를 하겠죠. 네, 피부에 직접적으로 보습 그쪽으로 치료가 들어가는 쪽이 당연히 많고요. 그리고 네. 이제 또 심한 경우는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항염증 작용이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피부나 부위 상태에 따라 약물의 강도라든지 아니면 기제를 달리 사용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 선생님하고 무조건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 그리고 피부는 이제 신체 부위에 따라 피부 두께와 혈관 분포가 많이 다른데요. 네. 스테로이드 젤을 바르실 때는 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피부가 얇거나 혈관이 많은 부위는 흡수가 잘 되므로 부작용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음란과 눈꺼풀은 얼굴보다 4배 정도, 손바닥, 발바닥보다는 30배 이상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영유아의 경우 기저귀 부위가 밀폐되면서 또 음낭 부위에 가깝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일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다 같은 양을 바르는 게 아니네요. 네, 피부 부위에 따라 그 흡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국소스테로이드 젤을 오래 바르게 되면 바른 부위가 이제 살이 트거나 털이 많아지거나 피부가 위축되거나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스테로이드 여드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하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가려움증을 줄여주는 항히스타민제나 국소 면역 조절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아토피가 진행되고 있을 때 혹은 아토피가 이미 내 몸에 있을 때를 말씀하시는 치료 방법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보통 아토피 있는 분들은 약간 그게 뭐 완치라는 말이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치가 되고 나서 좀 피부에 약간 이게 흉터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좀 치료가 되나요? 색소 침착이라고 해서 그 말 그대로 태서나 이미 피부가 약간 그 장벽이 바뀐 분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대신 치료가 가능은 하나 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당연히. 오래 걸려도 치료는 되나요? 네, 그 한약이나 이런 한방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 심하게 되신 분들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피부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방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한의학적으로는 결국 피부 내에 열독이 쌓여 있기 때문에 가려움이나 습짐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네. 특히 체질에 맞는 음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꾸 독이 쌓이게 되고 그곳에 이제 염증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을 다 지켜주시면 원인이 차단되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그 안에 있는 열독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그 쌓인 게 심하신 분들은 한약 치료라든지 아니면 봉약침 치료를 통해서 그 독을 더 제거해내야 되는데요. 봉약침 치료는 네. 말 그대로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염증 작용과 면역력 증가 작용이 있어 피부 치료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봉약침이 염증 제거에 좀 효과가 좋은 침인가요? 네, 그 봉약침 자체에도 봉약침을 이제 벌독 성분으로 만들어낸 주사 약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정제된 벌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몸의 비상신호를 켜주게 됩니다. 몸을 전쟁 상태로 바꿔주는 것이죠. 네. 대신 이게 정제된 독이기 때문에 생명에 위협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몸은 이제 비상사태가 켜졌기 때문에 그 시술받은 부위 주변으로 그 항염증 물질이라든지 면역 물질에 강한 그 물질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독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변에 있던 염증 물질까지 같이 씻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봉약침을 치료에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어떤 원리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본 거는 좀 오늘이 굉장히 몇 안 되는 강의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치료 사례가 좀 있으신가요? 네, 저희 그 40, 50대 이제 중장년 남성분이 한 분 내원을 하셨는데 네. 엄청 거의 20년 넘게 평생 거의 가려워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성인 아토피지요. 네. 네. 그래서 그 확실히 병이 깊으시다 보니까 약을 바르고 하면 조금 낫다가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가려우니까 이게 너무 못 참으시겠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자고 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네. 대신 이제 봉약침 치료의 경우 봉약침 자체도 벌독, 말 그대로 벌에 물리면, 벌이나 모기에 물리면 가렵고 하잖아요. 봉약침 치료 초기에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요. 이게 안에 내재되어 있는 독이 드러나기 때문에 초반에는 더 가렵고, 봉약침 치료 자체도 가렵기 때문에 초반에는 더 힘드실 수 있다. 진짜 가려우셨겠어요. 네. 근데 그분은 이미 평생 동안 가려웠기 때문에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 대신 안 가렵게만 해주면 된다고 하셔서 초기에는 당연히 그 약으로 인해 좀 눌려져 있던 독들이 드러나서 더 가렵고 오히려 더 퍼지는 듯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밑에 또 긁으면 안 되잖아요. 긁으면 원래 더 가렵거든요. 모기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벌독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 가려움의 의미는 그쪽으로 혈액 순환을 증진시켜 달라는 의미거든요. 자꾸 만져야 혈액이 그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 자극을 보내는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음찜질, 왜냐면 그 가려움은 이제 온도에도 매우 민감하거든요. 그 온도 자체가 낮아지면 히스타민 반응이 적어지기 때문에 항상 냉수욕을 하시면서 본인이 관리를 하시면서 한 2주 내지 한 달 정도를 많이 가려워하셨어요. 네. 대신 한약 치료도 통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독을 더 뽑아내는 치료를 같이 들어가 보니까 그분도 당연히 잘 참아주셔서 그 한 달 이후에는 싹 그 엄청 심했던 가려움이 싹 가라앉아서 지금은 아까 말씀해주신 그 색소 침착이라는 피부에 약간 색 변화만 남아있고 가려움은 완치가 되신 분이 한 분 케이스 있습니다. 20년을 가려워하셨던 분이 한 달 만에 정말 눈에 띄는 효과를 보신 거네요. 네, 대신 그 한 달은 아마 그 기간 중에 더 가려우셨을 거예요. 이미 그 약으로 눌렸던 그 독들이 빠져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가렵고 힘드셨지만 그분이 잘 참고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셔서 그 치료 기간이 끝나고, 물론 한 달 만에 다 나은 것이 아니라 지금 3달 넘게 관리 치료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가려움은 없고 오히려 이제 그 어깨나 무릎 아픈 근골격계 쪽으로 치료를 같이 이제 관리 형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성인 아토피도 굉장히 힘들지만 네. 아이를 가지고 계신 혹은 출산 예정이신 네. 그런 분들은 내 아이가 아토피일까봐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좀 어린 아이들, 유아기라든지 소아기의 아이들에 대한 치료 사례도 있으신가요? 아이들은 사실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그 한약 치료는 할 수 있지만 봉약침 자체가 많이 가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못 참죠. 아기들이 이제 표현을 하기 힘드니까
그 저희가 봉약침을 사용을 하진 않아요. 대신 네. 한약 치료와 더 중요한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아이기 때문에 회복력이 좋고 또 이미 독이 쌓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 체질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부모님의 체질 판별과 아이 자체의 체질을 판별해서 그 어떻게 보면 원인이라고 될 수 있는 그런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 쪽을 좀 가려주면서 그 음식 조절 당연히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한약 치료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식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음식에 의해서 아토피가 걸렸다 그럼 그거 안 먹으면 되는데 네. 뭐 먼지 알레르기라든지 네. 그렇게 좀 공기에 의한 접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좀 아토피가 생기면 이건 치료가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연히 그런 원인에 대한 그런 공기중이나 이런 차단을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고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그런 원인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 같이 봤는데 그분만 생기는 이유는 면역력이 약해서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네. 강화하는 치료로 들어가게 되면 그 본인의 면역력으로 인한 그 천식이라든지 아니면 아토피 피부 발생 이런 게 다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위험 요인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이길 수 있게 내 몸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토피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거든요. 아토피는 또 생활에서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음식 이런 관리도 있지만 그 가려움에 일단 주기 때문에 네. 피부에 이제 수분 증반을 막아주는 이런 피부 장벽을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질층이 이제 약해져서 피부의 지질층이 약해지면 건조해지고 피부 보습이 하게 되지 않으면 더 가려움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목욕도 매우 중요한데요. 네. 피부를 문지르면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각질층이 떨어져 나가고 물속에 이제 몸을 오래 담그게 되면 각질층의 이제 소실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토피형 환자들의 경우 피부를 보호하는 지질층을 미지근한 물에서 간단하게 15분 내지 20분 정도 욕조에 몸을 담그는 정도가 적당하고 아,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닫고 오래 있으면 물에 불려지고 그게 정상인들은 때 같은 경우 밀어내면 되지만 네. 그 피부 장벽이 더 소실되기 때문에 그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목욕은 이게 손가락 쪼글쪼글해지는 걸 봐야 좀 그렇죠. 탕에 들어가면 했구나, 그게 이런 느낌이 하실 수 드는데. 있는데 아토피 네네. 피부형 환자들의 경우 그렇게 하면 그 장벽이 약하기 때문에 더 소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비누 역시 중요한데요. 비누 역시 뭐 피부에 때를 밀고 하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자주 사용하게 되면 요 가장 겉에 있는 지질층이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극성이 적은 비누로 몸 전체에 사용하는 횟수는 2, 3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인공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이 인공적으로 만든 비누가 우리 피부염을 더 일으킨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물로 샤워하기, 뭐 샴푸도 사용하지 않기,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정도는 괜찮고 본인의 이제 청결을 위해서 괜찮고 제가 봤을 때도 그 말 그대로 너무 항생이라든지 너무 모든 세균을 다 죽이면 안 되거든요. 뭐 내 몸에 유익한 장내에는 이제 내 몸에 유익한 유익균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세균을 죽이게 되면 초반에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약한 균들은 내 몸에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처음부터 항생제가 강한 항균력이 강한 비누나 이런 샴푸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항원에 노출된 기회가 적다가 이미 성인이 돼서 면역 체계가 자리 잡은 뒤에 그런 강력한 박테리아라든지 그런 바이러스들이 들어오게 되면 더 취약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연 물질 쪽으로 자극성이 강하지 않은 제품들이 좋습니다. 물질을 좀 잘 알아보고 사용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물질에 있어서도 체질에 맞는 또 식물들이 있거든요. 그 네. 체질에 맞는 성분들을 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뭐 바디워시 이런 것들 성분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뭐 앱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앱을 항상 확인을 해주시고 또 내 몸에 맞는 체질 감별을 하셔서 내 몸에 맞는 체질에 무슨 성분이 좋다요 하는 그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주로 하시면 같은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더 흡수가 잘 되고 씻어내는 것도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그 팔체질 관련해서 진단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샴푸라든지 바디워시 이런 것들을 쓸 때 네. 뭐 각 체질별로 대표적인 뭐 이런 성분이 좋다라는 게 또 있을까요? 네, 일단 그 팔체질적으로도 그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잘 알려진 사상체질적으로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네. 일단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그 채소 성분 중에 이제 잎채소, 푸른 잎사귀 채소들이 그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뿌리 채소,
채소들이 좋거든요. 아. 당근이나 무, 비트 이런 뿌리 쪽 채소, 뭐 감자, 고구마 이런 뿌리 채소 종류로 그 뿌리 식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뿌리 식물 종류로 해주시는 편이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채소 종류가 다 좋습니다. 아. 그래서 푸른 채소, 뭐 오이 이런 것도 다 괜찮기 때문에 오이 비누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좋고, 또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과일 쪽에 이제 사과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아. 네, 오렌지 이런 것도 네. 괜찮기 때문에 그런 과일 종류도 괜찮고,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잎사귀 채소가 태음인과 반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푸른 잎사귀 푸른 채소 위주로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 태음인 분들이 좀 맞는 화장품 성분 찾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태음인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채소 종류에는 뿌리 채소인데, 뿌리 채소는 뭐 당근 요 정도가 그나마 할 수 있는데 당근 비누는 잘 없으니까. 네. 만들어서도 많이 쓰니까 요즘.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보습제 같은 거 많이 바르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보습이 돼야 피부에 건조할수록 가려움이 심해지기 때문에 보습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습도 이제 성분에 따라 다른데, 오일 종류로는 물에 잘 씻기지 않아서 피부에 이제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각질이 잘 일어나신다든지 아니면 두꺼워진 피부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땀 분비를 막기 때문에 조금 더 가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 글리세린이나 이제 천연 보습 인자 종류들은 물에 잘 씻기면서도 수분을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오일류보다는 번들거림이나 끈끈한 느낌이 적습니다. 보습제 같은 경우에는 피부염의 상태와 또 사용 후에 이제 증상, 피부 건조도, 계절, 개인 취향들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 사용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방에서도 네. 연고 같은 타입으로 네. 네, 이런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연고가 나오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피부 치료제까지는 아니지만 한방 연고인 자운고라는 그 동의보감에 나온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상처 난 데에도 바를 네. 수 있고, 또 아니면 말 그대로 영양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좀 피부가 좀 건조하거나 이런 부분에 마르면, 저는 입술에도 가끔 바르거든요. 립밤처럼. 네, 립밤도 물론 좋지만 저는 뭐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자운고 같은 거 발라주시면 생각보다 그 입술의 보습 효과도 뛰어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뭐 중요한 뭐 주의사항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식으로 인해서 원인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음식 관리도 중요한데요. 네. 그 체질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태음인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고기 같은 이런 육고기 계통의 식사가 생각보다 괜찮고, 또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닭고기 이런 것은 피해 주시고, 네. 네, 돼지고기가 조금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닭고기나 삼계탕 같은 이런 보양식품들이 많이 속이 차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선, 해산물 종류를 드시면서 그 피부에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아토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원석 원장님께서 아토피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대하입니다. 대하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대하가 정말 맛있잖아요. 네. 이게 도움이 좀 많이 되나요? 네. 대하는 이제 보리새우과의 갑각류에 속하는 말 그대로 몸집이 큰 새우를 말하는데요. 네. 새우에 비하면 살이 많고 맛도 좋아서 소금구이로도 먹기도 하고 다른 식재료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하는 이제 단백질, 타우린, 키토산 등 우리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많아 다양한 효능은 물론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네. 요즘 같은 9월에서부터 12월이 제철인 식품입니다. 우선 대하는 키토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키토산은 몸속에 이제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체내의 불순물을 외부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 대하는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대하에 들어있는 키토산, 타우린, 비타민, 아미노산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들이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 발육을 돕고 면역력 증진을 돕기 때문에 성장이 늦은 아이들
대하이라든지 면역력이 약하신 어른들이 섭취하기에 좋은 음식입니다. 보통 성장하라고 하면 멸치부터 생각하는데 대하도 좀 도움이 많이 되나 봐요. 그렇지요. 또 대하가 고단백 식품이라면서요? 네, 대하는 이제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우린 성분도 풍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고 몸이 지치고 이제 피로를 풀어주고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하는 이제 풍화가 일어나기 쉬운 식품이라서 피부병이 있는 환자들이 섭취하기에는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풍화가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그 산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화. 네, 말 그대로 산소와 결합해서 그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좀 가렵고 간혹 이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갑각류 알레르기라든지 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조심을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아이들은 좀 만약에 뭐 알레르기 성분 검사를 안 해본 아이들이라면 좀 피하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렇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소량씩 검사를 하시면서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가고 그 맞는 음식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네. 좀 갑각류에 좀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뭐 영양 성분은 좋지만 좀 네. 가려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대하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원석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m 55, 네, 몸무게는 56. 네.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1살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최원석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무릎이 좀 불편하죠, 무릎이. 무릎이 언제부터 좀 안 좋으셨나요? 무릎은, 한 50대 초반부터 왜 비 올라고 그러고 하면 무릎이 시큰시큰 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따로 뭐 수술이나 이런 건 하진 않으셨지요? 아직 수술 단계까지는 안 했고요. 네. 뭐 계단 오르고 내리고 이럴 때 더 불편한 것도 그때 있으신가요? 조금 시큰시큰하죠. 시큰시큰 하시고. 네. 네. 말 그대로 시큰시큰 하시다는 거는 이제 뼈가 좀 시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무릎 자체를 이제 강화해주는 운동도 필요한데, 네. 앉아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제가 간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앉으셔서 무릎을 쭉 뻗고 약간 버티고 네. 계시는 거예요. 무릎을 굽혔다 네. 폈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조금 강화시켜 주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무릎 안쪽에 혈액순환도 증진시키고 무릎에 힘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네. 살짝 쭉 펴고 그리고 한 네. 30초 정도 조금 네.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참고 계시다가 다시 네. 또 쉬셨다가 또 반대쪽에 무릎을 살짝 또 펴고 네. 또 허벅지에 힘을 주셔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무릎을 싸고 있는 근육 강화를 통해서 통증이나 이런 시린 것을 조금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제 침 치료나 이런 다른 치료 받아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네. 좀 받아보시면 어떠시던가요? 그런 거는 이제 어쩌다 되게 아프면 한 번씩 아.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그랬죠. 네네. 그 평소에 네. 그냥 시리고 이런 정도면은 그 네. 제가 말씀드린 운동을 평소에 해주시는 것도 좋고 심한 운동을 해주시지 않는 편이 좋아요. 무릎을 꿇고 막 이제 걸레질을 한다든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들 이제 관절에 매우 무리가 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매우 네.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또 무릎 네. 자체가 시린 건 이제 뼈가 좀 시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따뜻하게 뭐 뜸이라든지 요새 핫팩 같은 걸로 그래서 겨울철이 네. 다가오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네. 또 이제 영양 성분이 풍부한 이제 골수 제품 골수 쪽이 이제 풍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식품들을 좀 섭취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예를 들어 체질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인대나 이런 게 재생이 되려면 단백질 종류가 좀 좋거든요. 단백질 종류가 좋고 또 이제 뭐 뼈 쪽에 좋은 뭐 사골이라든지 이런 거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쪽으로 좀 드시면서 보강을 해주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네요. 혹시 뭐 더 불편한 거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왜 저녁에 자다가 보면은 네. 다리가 너무 쥐가 나잖아요. 아, 쥐가 자주 나십니까? 예, 장단지에 이게 무릎 밑으로 네, 장단지 그 종아리 뒤로. 네, 종아리 가끔씩 이렇게 막 진짜 너무 빳빳해가지고 움직이도 못할 정도로 아, 네. 그 그렇거든요. 부분은 아마 그 주물러 보시면 뭉친 부분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이게 뭐 예. 일을 많이 하시거나 하면 오래 서 있는 분들이, 오래 앉아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근육이 뭉쳐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침 치료만으로도 그 다리에 쥐나고 뭉친 것은 금방 호전이 될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요? 이것 때문에 아직 한의원에 안 가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셔서 이제 특히 그 종아리 쪽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부분에 침을 맞으시면 훨씬 그 빠르게 침을요? 쥐 나는 것은 그 근육이 뭉쳐서 자꾸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건가요? 침 치료로 근육을 풀어주시면 좋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두꺼운 이불을 덮으시면 발목이 이제 그 아래로 꺾인 상태로 주무시게 되면 그 종아리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쥐가 더 잘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불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 네. 또 한 가지 한번 물어보고 네네네. 싶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엄지 발가락 옆에 네. 뼈가 이렇게 네. 볼록하게 약간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뼈가 아, 안으로 많이 그 휘기도 좀 하셨나요? 예, 좀 휘었어요. 휘인 것도 있으시고, 네. 예, 그것은 이제 뭐, 휘었는데 네. 여기 이 며칠 상간으로 가끔씩 엄청 따갑고 아파요. 그 부분의 경우 이제 뭐 무지외반증인 것 같은데 뭐 제가 확실히 보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근데 치료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통증이 심하실 때는 단순히 침 치료보다는 다른 약침 주사나 아니면 이제 그 발에 대한 교정이 조금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의원에 가셔서 그 발가락 쪽 대신에 장기적으로 좀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이게 교정도 되나요? 교정을 이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그 휘인 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이제 발가락 베개라고 해서 베개 같은 거나 아니면 집에서 간단하게 수건이나 아니면 휴지를 좀 말아서 약간의 그 너무 안쪽으로 꺾인 것을 주무시기 전에 좀 하고 자는 것마다 약간의 호전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지 같은 것이나 뭐 이런 거를 뭉쳐서 엄지랑 검지 사이에 사이에 끼시면은 조금 그 진행을 좀 더디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걸로 당연히 완전히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말 그대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실 때는 그러한 방법도 약간의 통증 호전에는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심하실 때는 엄청 통증이 심하신데 사실 그게 이제 자꾸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려고 하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신발도 항상 너무 굽이 뾰족한 거라든지 엄지 발가락 쪽을 자극하지 않는 신발을 신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가요? 아니, 그렇게 하고 네. 한 가지 물어보는데 허리가 아프잖아요. 허리가 아프면 뒷다리가 막 당기고 아프잖아요. 뒷다리까지, 네. 네. 그건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그 패턴이 있거든요.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당연히 첫 번째로는 허리가 안 좋으셔요. 허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가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아프면 그 아픈 부위를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번 움직이는 것이 등 쪽을 굽히게 되면서 허리를 대신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으로
통증이 조금 올라왔다가 등까지 아프게 되면 그 다음에 허리랑 등을 다 꼿꼿이 세우고 이제 허벅지의 힘을 이용해서 엉치 쪽으로 몸 전체를 굽히는 쪽으로 쓰기 때문에 그 뒷다리까지 아프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쥐도 잘 난다고 하시는 거 보고 무릎도 안 좋으신 거 보니까 지금도 아마 허리를 숙이고 아마 하시는 걸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원인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 허리, 등, 뒷다리 같이 햄스트링이라고 해서 그 엉덩이부터 그 오금까지 붙는 제일 큰 근육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세 개를 종합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 쪽 같은 경우에는 요새 한의원에 이제 추나 진료가 건강보험이 됐기 때문에 추나를 통해서 그 눌려져 있는 부분은 늘려주고 또 틀어져 있는 부분은 교정을 받으시면 훨씬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자로도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2755 쓰시는 분입니다. 환절기 때만 되면 거의 빠지지 않고 감기에 걸립니다. 문제는 기침이 자주 나오는데요. 끊이지 않고 계속 잔기침처럼 나옵니다. 기침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콧물은 많지 않고 열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잔기침이 좀 심하신 분인가 봐요. 네. 장기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두 가지 쪽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염증으로 인한 말 그대로 기관지의 미세한 염증으로 인해 자꾸 기침이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매핵기 증상이라고 해서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하면 이제 인후 쪽이 약간 인후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이 되고 건조해지면서 목에 이제 매실 씨 같은 게 하나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뱉어내거나 어쩌면 내려보내려고 장기침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 본인이 봤을 때 이제 콧물이 없다고 하신 거 보면 약간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그런 매획기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그런 쪽은 이제 한의원에서 침치료 요 인후 쪽으로 받으시는 편이 좋고, 근데 환절기마다 심해지신다는 거는 또 면역적으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자꾸 이런 잔염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내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많이 드셔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몸이 건강하고 하실 때는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이런 장기침이라든지 아니면 콧물 아니면 두드러기 아니면 하루 이틀 변비나 설사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체질 판별을 해 주셔서 그 체질을 진단 받으시고 내 몸에 어떤 음식이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 몸에 장기침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의학적 용어로 이제 해수라는 것은 기침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지금 힘들 것 같고, 자꾸 이제 기관지가 이제 좁아지고 미세한 염증이 있기 때문에 자꾸 기침을 많이 한다, 그 표현을 한의학적으로 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기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 어혈이라고 해서 몸에 나쁜 피들이 뭉쳐 있으면 그것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게 돼서 기관지들이 더 좁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기침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노쇠로 인한 약간 기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선천적으로 허약하신 분들도 계셔요. 폐 쪽이 좀 선천적으로 그 폐 기능이 조금 약하시게 태어나신 분들은 그걸로 인해 조금만 찬 기운이 오거나 들어오면 바로 기침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르신분들이 좀 기침 많이 하시잖아요. 뭐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그게 해수 기침인가요? 네, 그 어르신분들 기침의 또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해수 기침의 좋은 쪽으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이제 체질에 물론 관련이 있지만 도라지라든지 배 같은 것을 이제 조금 꿀에 절여가지고 같이 먹으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길경탕이라는 이제 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라지 쪽을 많이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좀 완화가 많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원석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